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상법 리마인드를 할 건데, 그쵸? 전체적인 거를 전반적으로 쭉 검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검토가 이제 끝날 때쯤에는 이거 해가지고 정리하시는 또 뭐 이제 상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정리하시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체를 검토한 다음에, 자, 잘 파악이 안 된 부분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파악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제 본인이 정리하고 있는 뭐 단거나 한 것이 있다면 거기 가져가면 되죠. 본인 자료에 내가 이걸 못 풀고 있구나, 이 내용을 전혀 기억을 못하네, 이걸 이제 발췌해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당부하고 싶은 거는, 바쁘시겠지만 요거를 이제 기출문제로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래요. 뭐 다른 문제를 새로 풀지 말고 기출문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이제 빨리 정리를 한번 좀 스피드 가좀 있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부터. 자, 상법 개념과 관련해서는 이 얘기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실질적 의미의 상법에 대한 얘기인데, 얘가 존재하는 형식이 상법의 법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랑 얘는 특별법과 일반법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상인에 대해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고, 이 일반 사인 중에서 상인에 대해서만 또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양자가 충돌했을 때 상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상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얘기가 정리가 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개념을 나눠보자면 요거랑 요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잖아요. 얘.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얘죠. 얘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입니다. 요거보다는. 그렇죠? 기억나실 겁니다. 자, 쭉 넘어가서, 자, 우리가 상법이잖아요. 이 법 이름이, 이 상을 보통 기업으로 정의하시거든요. 이 기업은 잘 아시겠지만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예요. 얘네한테 적용되는 법이 상법이고, 이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을 상법의 법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한테만 적용되는 법규를 다 모아놓은 것을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라고 하고, 그럼 거기 뭐가 들어있지? 그 소스가 뭐지? 이걸 이제 상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 의미의 상법의 구성 요소에 대한 것들을 시험에서 자주 묻는다. 보통 지문에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실질적 의미의 상법은 학문적 입장에서, 여기 법규정의 어떤 해석은 아니죠, 이거는. 학문적 입장에서 통일성 및 체계성을,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 그렇죠? 걔네들한테만 적용되는 것을 뭐 하는 개념입니까? 맞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냥 뭐 하나 봐주세요. 계약자의 원칙은 상법상의 원칙이 보편화되어 민법에 흡수된 경우입니다. 사적 자치는 이쪽 영역이 훨씬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 해석인데, 그렇게 중요한 질문 아니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상법의 법원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자, 법원은 기본적으로 얘네한테만 적용되는 걸 따로 모아놓은 거죠. 그렇죠? 상관습법 기억나실 거고, 보통거래약관을 보면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이게 상법의 법원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기억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보통거래약관과 관련해서는 이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가, 그렇죠? 어떤 의미를 갖느냐예요. 자, 어제 우리가 보험법 특강도 했었는데, 보험법 특강 들어보면 얘가 구속력을 갖는 이유는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죠? 내가 동의했기 때문이다, 계약의 내용이 포함시켰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설명 의무에 대해서 약관 규제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명하지 않은 내용은 계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쭉 넘어가면,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실질적 의미의 상법이 존재하는 형식이 상법의 법원이고, 재정법, 관습법, 자치법, 여기까지는 법원에 들어가는 것이 명확해요. 근데 보통거래 약관은 견해 대립이 있는데, 판례가 취하고 있는 의사설에 따르면 이건 법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알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자치법에 해당하는 정관의 효력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자, 정관이 자치법규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죠. 이걸 자치법규임을 전제로 사원총회의 결의로 정관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얘는 이제 법규이기 때문에,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따른다, 이 얘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정관이 만들어질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인의 구성원이 되면 이 자치법규에 해당하는 정관의 구속을 받습니다. 이 얘기 기억나시죠? 모르는 부분만 체크하세요. 모르는 부분만. 자, 그리고 이제 법원 중에 상관습법이 있었는데 이 상관습법의 개념을 물어보진 않죠. 이 사례를 물어볼 거고요. 사례를. 그리고 이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까지 요구되는 게 맞죠. 이거 관습법이라고 부르려면. 물론 이제 뭐 학설은 이거 없어도 여기 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런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순서가 얘보다 빠르다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돼. 응? 실질적 의미의 상법에 해당하면 이 일반법에 해당하는 민법은 보충 적용되는 거거든요. 상법에 규정이 없을 때만. 그리고 순서가 빠르다는 것이고 관습법에서는 예전에 이런 거 좀 몇 번 나왔었고요. 관습법을 인정한 거 이건 부정한 거거든요. 특히 요거는 좀 최근 판결이에요. 비상임감사가 상임감사 없을 때만 직무를 수행하는 거냐. 그런 규정을 본 적이 있어? 없거든. 관습법으로 주장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 요 사례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그 다음은 약관의 구속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약관이 구속력이 법규이기 때문에 너네를 구속하는 거야. 그러면 법원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규범설이라는 학설인데 이 규범설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제 소수설이라고 평가하죠. 왜냐면 요 의사설이 판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의사설에 따르면 법원이 아닌 거고 이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설명하고 그 내용이 합의했기 때문에 보험계약 등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 있죠. 이미 알고 있는 것, 너무 상식적인 것, 법령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거나 되풀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의 내용이 된다고 얘기하는 애들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네들. 이건 뭐 상법에서도 중요하고 뭐 보험법 파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은 요거는 보험법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죠. 자, 지문도 한번 볼게요. 상사에 관하여 상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이거는 재정법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관습법에 의하고 불문법 여기 규정이 없으면 민법에 의한다. 마지막에 민법이 있죠. 있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이제 말하는 민법은 법원이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왜 그렇습니까? 얘네들이 일반법이기 때문에 없으면 일로 가는 거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도고. 자, 판례에 따르면 보통거래약관은 합의에 따라 당사자를 구속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계에 있어서 법규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설 설명하는 내용이죠. 맞는 얘기고. 이런 거요. 판례에 따르면 예금통장 제시가 없어도 예금지급 청구서에 찍힌 인형과 미리 개출된 인형이 맞기만 하면 예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관습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통장 얘기는 관습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상법은 원칙적으로 회사 정관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렇죠. 이 정관이 뭐죠, 선생님들? 자치법규잖아요. 자치법규. 강행법규가 아니라 이게 임의법규라면 자치법규, 사적자치가 우선해요. 응? 그렇죠? 이것도 한번 이런 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앞부분이랑 뭐 쉬울 줄 알았지 다 그렇진 않다. 응? 자, 이런 상법의 적용을 받는 애들을 봅시다. 일단 처음 등장하는 애들은 당연상인, 얘 이제 4조에 있는 애들이죠. 4조. 그 다음에 의제상인 5조에 있는 애들. 이 당연상인이라는 것이 기본적 상행위, 얘가 하는 것이 준상행위가 됩니다. 그렇죠? 물론 준용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규정에 차이가 없지만 특히 이 상인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상법의 적용 시기에 있어서 이 영업 의사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얘는 이제 A급 문제란 말이야. 얘는 사례형, 선택형에서 다 다뤄질 수 있는 거죠. 응? 자, 상인의 의미를 봅시다. 상인의 의미.
자, 상인의 개념을 법이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상행위를 해. 상행위를 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해. 이 법률 효과를 받는 사람, 물론 이걸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효과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포함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명의자, 납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 귀속 주체를 상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영업 뭡니까? 사업자 명의는 A인데 실제로 영업을 하시는 분은 B야. 그럼 그 B를 상인으로 보는 거고 B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기억나 안 나? 나죠? 자, 그럼 우리 상법은 어떤 주의를 취하고 있다고요?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주의 얘가 4조예요, 선생님들. 그리고 형식주의 얘가 5조입니다. 실질주의는 상행위법주의라고 해요. 4조를 보면 기본적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46조의 행위를 하는 사람, 요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뭐로 보겠다는 겁니까? 상인으로 보겠다. 이게 4조예요. 당연상인. 형식주의, 상인주의는 상인의 개념을 정의하는 거죠. 뭐가 상인이야? 자, 5조를 보시면은 점포, 기타, 설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하시는 분들을 상인으로 본다.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것을 상행이라고 한다. 근데 얘랑 구별해야 되잖아, 얘랑.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준상행위라고 부르고, 이 준상행위, 5조의 상행위 하는 이 준상행위에 대해서도 요거를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상법은. 그렇잖아요. 자, 4조, 5조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4조는 상행위를 하는 자. 자,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는 46조의 상행위를 말하는 거고, 얘를 상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5조에 있는 분들, 의제상인, 설비상인이죠, 설비상인. 설비상인으로 고칩시다. 설비상인 1항, 그리고 회사라면 46조의 이외의 행위를 하더라도 이걸 준상행위로 보고 상법을 적용하겠다. 4조가 기본값이고 이 4조가 46조의 한계가 뭡니까? 46조의 한계가 22가지 행위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가 아닌 걸 하는 사람들은 상법의 규제 범위에 포함을 못 시키니까 이 규정을 둔 거죠. 그렇죠? 이 규정을 둔 겁니다. 우리는 절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입법주의 중에. 둘 다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까지 뭐 그냥 물 흐르듯이 막 쭉쭉쭉 흘러지는 거죠. 그죠? 그렇구만. 자, 그럼 상인의 종류를 봅시다. 자, 4조는 당연상인, 5조는 의제상인, 물론이죠. 5조는 다시 1항, 2항, 1항은 설비상인, 2항은 민사회사라고 합니다. 자, 아까 나왔지만 기억을 다시 더듬어 드리면 민사회사는 46조가 아닌 행위를 하는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6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상사회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네 4조에 포함이 되는 거고.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선생님들? 요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뭘 하느냐에 따라 구별한 거잖아요. 4조와 5조는 46조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기업 규모, 기업의 정도에 따라서 완전 상인, 이건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얘는 들어보셨죠? 소상인과 구별합니다. 소상인은 자본금이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을 말하는데 회사가 아니어야 돼요. 자, 회사가 아니어야 돼. 요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선생님들. 회사는 규모를 불문하고 소상인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죠? 회사가 아닌 애들 말하고 얘네들한테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있거든,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입니다. 등장. 지상 등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지상 등장.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상호 관련된 규정에 적용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나 상호를 쓸 건데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요 얘기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선택형 문제에 잘 나와요. 자, 당연상인의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다시 보도록 하죠. 4조의 규정을 법전이 있다면 옆에 두시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명의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는 46조를 말해요. 이 46조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불렀다고요? 기본적 상행위라고 불렀습니다. 자, 22개의 상행위가 어떻게 열거되어 있다? 한정적 열거입니다. 예시적 열거가 아니에요. 이거 비스무리한 애들도 다 포함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딱 요 22가지 이외 행위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4조의 상행이 아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5조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자기 명의의 의미가 뭐냐인데, 자, 자기 명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상행위로 발생하는 법률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주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이 자기 명의라는 것은, 그렇죠? 조문에 이렇게 나오면 다 그런 뜻이야. 이 자기의 계산이라는 것은 손익의 귀속 주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4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없죠. 이런 표현이 없다면 그건 요건이 아니에요.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는 계산은 누구 명의로 하든지 간에 불문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의 계산이라는 게 필요하면 법조문에 그게 나와. 자, 읽어본 규정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명의와 계산을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를 볼까요? 자,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해서 대리인이 행위를 합니다. 얘가 행위를 하죠. 그러면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하는 건 얘가 하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법률 효과는 이분한테 귀속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성년, 법정 대리인, 상대방 이때 상인이 되는 사람, 상행위로 발생하는 법률 효과의 실질적 귀속주체는 누굽니까? 이분인 거고 이분이 상인이 되는 것이다. 늘 잊으면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 귀속주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사례형에 자주 나오는 애들인데 납세명의자 안 되고요. 행정상 명의자, 그러니까 뭐 영업 사업자 등록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도 안 되고, 다 이런 분들이 상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상행이라는 것을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의제상인이 하는 행위와 누굽니까? 당연상인이 하는 행위를 한번 판단해 보자. 자, 46조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봐야 돼. 사례형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이걸 하는 사람들을 당연상인으로 부르고 그걸 하지 않았지만 점포와 같은 설비를 갖추거나 회사인 경우에는 의제상인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의제상인이 하는 행위는 얘가 하는 기본적 상행위와 구별하기 위해서 준상행위라고 부르고, 자, 기본적 상행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차이가 없죠. 법 적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설비상인의 의의에 대해서 볼게요. 기분 좋지 않아? 지금 막 듣는 얘기가 하나도 귀에 거슬리는 게 없잖아.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봐봐. 이걸 안 들었다면은 아는 얘기지만 생각이 다시 안 났을 거야. 자, 설비상인 보겠습니다. 점포, 기타 설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점포는 예시죠, 예시. 점포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상인적 방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상인적 방법은 사회 통념상 상인들이 하는 방법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 과수원으로, 이 사건은 과수원에서 사과를 재배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도매상에게 납품하는 거였는데, 요거는
뭘로 인정이 안 됐습니까? 의제 상인으로 인정이 안 됐어. 그렇죠? 그리고 낙찰계 사건, 낙찰계가 2번 나오는데, 만약에 요거 어떤 상인이 낙찰계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단 말이야. 자, 그 경우에 이분한테 이게 상행위가 돼? 응? 상행위가 되냐고. 이건 상행위가 되죠. 왜냐? 이건 영업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거든. 근데 낙찰계로 이거는 이제 뭐죠? 삶을 연계하는 거.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 이게 상행적 방법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고. 2가지 사례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는 상법이 적용이 되거든. 요거는 소멸시효 관련된 거예요. 자, 소멸시효 관련된 거. 그러니까 요거는 5년이겠죠? 뭐 다른 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분한테 일방적으로 상행위가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선생님들. 요거는 상법이 적용이 돼요. 얘는 아니고, 얘는 2개는. 자, 민사회사 의미 보겠습니다. 기본적 상행위를 46조에 열거된 22가지 행위를 영리 목적으로 한다. 그거 회사 맞죠? 회사 맞고, 얘는 상사회사이기 때문에 얘는 4조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딱 봤더니 뭐 농업이나 어업이나 임업 이런 걸 하는 회사야.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근데 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면은, 자, 요건 자, 민사회사에 해당합니다. 5조 이항인 거예요. 근데 뭐 얘와 얘 사이에 법률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 없지. 개념상 구별이 가능할 뿐이에요. 개념상. 자,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지문 남기 볼게요. 상인과 비상인 간의 상거래에 있어서 상인인 당사자에게는 상법이 적용되고 비상인 당사자에게는 상법이 적용된다. 맞죠? 응? 응? 일방적 상행위에 대한 설명이잖아. 일방적 상행위. 한 명한테만 상행위가 돼도 얘한테도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물론 예외가 있지만. 그러니까 요거랑 대비되는 개념이 쌍방적 상행위여야 상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애들이 있죠. 상사 유치권, 그리고 뭐 상사 매매. 요거 오늘 문제 한번 낸게 한번 풀어보세요. 상사 유치권. 상법 총칙의 문제를 이거 냈어요. 이거. 자, 2번째, 민사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맞죠. 그리고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은. 하지 않아도 상법이 적용된다. 맞잖아요. 5조 2항의 의제 상인으로 상법이 적용되는 거 맞잖아요. 그렇지? 자, 회사가 모두 당연 상인인 것은 아니다. 맞지? 왜냐면 5조 2항의 의제 상인인 경우도 있으니까. 그 다음, 자, 판례에 따르면 세무서에 신고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른 경우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으로 인정된다. 그래, 아까 이유 단어 기억나시죠? 자, 상행위로 발생하는 법률효과의 실질적 귀속 주체, 요거를 자기의 명의로 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응? 뭐 안심도 되고 좋죠? 상행위. 자, 46조의 규정을 잘 보시면 46조. 영업으로 다음 각호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영업성을 요구하는 요건이 법정돼 있고, 그리고 단서에 보시면 뭐 다만 임금을 목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걸 기업성이라고 합니다. 이 영업성을 풀었으면은 영리성, 계속성, 영업의사가 필요하고, 요거를 해석상, 여기서 이제 해석의 문제예요. 영업으로라는 표현이 있고, 이 3가지가 필요하다는 건 해석의 문제죠. 이런 여지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의제상인이라는 상행위를 준상행위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이거 46조에 나온 거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 46조에 나온 거니까 여기는 그게 적용이 없나? 당연히 적용이 있지. 준용한다니까. 상행위 표현 얘기 다 준용하기 때문에 얘도 그런 게 필요한 거야, 기본적으로. 그렇죠? 자,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 상행위의 요건 보겠습니다. 자, 46조에서 본문에서는 영업성을 말해. 그리고 단서에서는 기업성을 말해. 그러니까 이 22개의 행위를 그냥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얘와 얘를 갖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22가지 행위 중에 매매가 있거든. 매매. 1호에 나오는 애죠. 1호. 22개 중에 1호에 나오는 거. 46조 1호. 이 매매에는 매도도 포함되는 거 맞고 매수도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매도는 원시 재배업이 제외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 어업, 임업 이런 애들이 여기서 빠지거든. 자, 왜 빠지냐면 이것도 해석상입니다. 해석상. 이 46조에서 말하는 매매에서 매도는 유상 취득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사온 거여야 돼요. 그런데 원시 채취하는 것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46조 행위가 아니니까 당연상인은 절대 될 수 없지. 그렇지만 의제상인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설비를 갖추거나 또는 회사이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농업을 하는 상인이 등장해. 뭐 그러면 선생님들이 얘 뭐 바로 의제상인이다 이렇게 쓰시기보다는 46조의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4조의 상인은 될 수 없고 다만 설비, 점포와 같은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5조 1항에 따른 의제상인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얘기를 하셔야죠. 자, 영업성의 요소 보겠습니다. 자, 영업성은 영리성, 계속성, 영업의사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영리성은 대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취득하려는 의사를 말하고요. 계속성은 이게 아니죠. 매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 영업의사에 대한 것인데 이 영업의사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선택형에서도 잘 나오고 사례형에서도 써먹을 일이 있다. 내가 영리성을 가진 행위를 계속한다는 게 이 영업의사로 드러나야 되는데 영업의사는 원칙입니다. 원칙은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해야 돼요. 뭐 간판 부착하고 뭐 지점에 지배인 선임하고 이런 거.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주관적 인식 가능성도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주관적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영업의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예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금전차용행위입니다. 금전차용행위. 자, 돈을 빌리는 행위는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로 비춰봤을 때 영업의사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다만 요건 가능하다는 거지. 내가 점포를 확장하려고 해. 뭐 그래서 돈을 빌렸다면. 그리고 최근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이겁니다. 본인을 위한 것인데 이 케이스를 기억하셔야 되겠죠. 회사의 대표가 개인 명의로 자금을 차용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회사 운영에 사용했어요. 질문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질문이 될 수 있지만 내용은 다 똑같아요. 대표가 개인 명의로 빌려. 그러니까 회사 명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회사 운영에 썼어. 그게 이 대표에게 상행위가 되느냐 이런 질문이거든. 이게 뭐 설립 중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어요. 뭐 케이스는 설립 중이었던 케이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는데 설립된 회사의 경우도 있는데 다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뭐 기업성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근로자, 임금 받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빠진다는 얘기니까 근로자의 상인성을 부정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넘어가서 지문 남기 볼까요? 얘 너무 시험 잘 나오잖아요. 이거. 판례에 따르면 대한광업진흥공사 이런 애들 있죠. 대한광업진흥공사 이런 애들은 공사법 설립 근거법에 따르면 비영리가 원칙이란 말이야. 비영리가 원칙이다. 원칙. 물론 이 공사를 운영하기 위한 수익 사업은 하겠지만, 자, 이분이 봐봐. 광산 자금을 광산업자에게 융자해 준다. 그리고 이자를 받아. 그래도 이걸 이 공사가 비영리이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맞거든? 이건 맞잖아. 근데 자, 예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광산업이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라는 거죠. 얘가 광물.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46조에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다른 요건을 갖춘다면 4조의 상인이 됩니다. 그렇죠? 융자를 통해서 뭐가 발생하겠습니까? 채권, 채무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얘가 상인이니까 요거는 일방적 상행이 해당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질문 자체는 진흥공사한테 상행이가 되냐고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광산업자한테는 상행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상사 채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이고 얘한테는 사업 때문에 돈을 빌렸을 거 아닙니까? 보조적 상행이 해당되거든요. 상사 채권이기 때문에 5년의 시효에 걸리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은 나오면 절대 틀리면 안 돼요. 밑에 것도 똑같아. 얘도 새마을금고법이라는 법이 있잖아. 뭐 돈 빌려주고 이자 받죠? 새마을금고가 공짜로 돈을 빌려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아. 근데 이 회원이 이거 생각해 봐야지. 상인이라면 그리고 질문이 소멸시효가 몇 년이냐, 이율이 뭐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자를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이라면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결과가. 아니 얘는 맨날 왜 내 얼굴을 이렇게 인식을 못해? 응? 자, 준상행위는 의제상인이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자, 이 그림을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휘발되어가는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자, 농업을 하시는 분이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가 아니죠. 하지만 점포와 같은 무엇을 갖추었다면 설비를 갖추었다면 또는 기업 형태가 법인이라면 즉 회사라면은 밑에서 뭘 5조의 상인에 해당되는 거고 이걸 뭐라고 불러? 준상행위라고 부르고 여기다 기본적 상행 규정을 다 준용하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아까 나왔던 그림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얘네가 하는 거는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만 이걸 준용하기 때문에 법 적용의 차이가 없어요. 준용 규정이 맨 마지막에 있거든. 상행위 통칭에 그걸 인용하셔야 될 경우들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상인 자격인데 이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상인 자격은 상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인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법에 따르니까 민법 규정에 따르는 거고 그러니까 권력이 있으면 누구나 상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상행위에 대해서도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느냐? 없죠. 없기 때문에 민법에 따르는 겁니다. 뭐 제한행위 능력자 관련된 규정들이 여기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할 때 뭐 미성년자 상인이 될 수 있나요? 있죠. 미성년자가 혼자 상행위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 상행위 능력에 대해서는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일반법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된다. 생각해보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생각해보면. 자, 상행위 능력을 볼게요. 자, 행위 능력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있잖아. 얘네들이 해야지, 얘네들이. 요거 관련된 규정이 상법에 있죠. 그렇죠? 자, 자연인인 경우에 당연상인, 의제상인 되는 거 문제 없어요.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권리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이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한 행위 능력이 있다. 다만 법인은 그러면 권리 능력을 가지려면 설립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립돼야 된다. 자, 자기 명의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자고요. 본인인 미성년자가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 행위를 해요. 이 법률 효과는 얘한테 미쳐요. 그렇죠? 그러면 행위를 대리인이 하지만 행위자가 따로 있지만 효과를 귀속받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뭘 하는 사람이고 얘한테 상법이 적용된다는 걸 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법인도 상인이 될 수 있느냐? 물론인데, 자, 요건 이제 한번 잘 봐셔야겠죠? 자, 법인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완전 비영리죠. 그렇죠? 비영리인데, 왜냐면, 이익을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성이 비영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얘도 그렇고, 사단법인 중에 약간 얘도 그렇고, 자, 그 다음, 잠깐만 묶어서 얘기할게요. 사단법인 중에 영리법인이 우리가 말하는 회사고, 민법이 적용되는 이제 비영리법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뭐 특수법인, 아까 공사, 뭐 새마을금고 이런 애들이 있겠고, 그리고 뭐 지자체 등과 같은 공법인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럼 얘나 얘가 상법이 적용이 안 되냐고. 늘 뭐 이제 고민하시는, 뭐 얼마 전에 누가 질문하셨는데, 적용이 돼, 얘네도. 왜냐면, 본질적으로 비영리라고 하더라도 상행위를 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상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얘네들, 자, 회사와 같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시기가 명확하잖아. 이때부터 뭐 당연히 속성의 영리성을 갖고 있으니까 이때부터 상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상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은 원래 비영리잖아. 근데 부분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법인 내에서만 상법이 적용되는 거잖아. 언제 적용되는 거냐? 얘랑 똑같이 보는 거죠. 얘랑. 자연인인 상인은 언제부터 적용받는 거예요? 영업의사가,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영업의사가 최초로 드러난 때입니다. 최초로 드러난 때부터 상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렇죠? 얘는 상법의 적용 시기에 대한 문제예요. 이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라는 표현 자체가 이 문제란 말이야. 응? 상인이 아니던 사람이 언제부터 상법의 적용을 받느냐는 얘기거든. 영업의사가 최초로 드러난 때고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인 개업 준비 행위를 한 때로부터란 말이야. 응? 이 개업 준비 행위가 있었느냐는 것은 영업의사가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영업의사는 객관적 인식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전제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주관적 인식 가능성, 이게 없지만 이게 인정되는 경우에도 영업의사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상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야. 등기하게 되면 바로 상법을 적용을 받으니까. 물론 설립 중에도 받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은 어때요? 상법을 기본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상행위를 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런 거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최초의 순간부터 적용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개업 준비 행위에도 상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한번 보세요. 자, 판례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영업의사가 있는 때에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그렇죠. 이걸 풀었으면 공익법인은 최초의 영업의사가 드러나는 때부터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야. 그 말이잖아. 그렇지?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판례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생산물자에 대한 판매 사업을 하는 때에도 상인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안 되거든, 이거? 판례 꼭 기억해 두시고. 이 자체를 상인이라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법인은 상인 자격을 언제 상실해요? 아까 취득 시기는 봤고, 청산이 종결된 때가 맞는데, 사실상 종결된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뭐 법률상 종결된 때라고 하면 틀려. 법률상 청산 절차가 끝났지만 실제로 청산이 안 끝나면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서 상업 사용인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상업 사용인 지배인만 주로 기억이 나는데, 지배인만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기업의 내부에서 보조하는 애들이 있고, 그렇죠? 내부에 있는 분들이 있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부에 있다는 거는 영업주 밑에 있다는 거거든, 이분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종속적 지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경업 피지 의무라는 걸 부담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배인 등이 이런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종속적 지위에서 대리권이 수여된 겁니다. 일종의 대리권이 수여된 거죠. 상행위를 대리하는 겁니다. 다만 이분들이 이사를 하지는 못하나, 종속적 지위에 있으면. 이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뭐 지배인이 이사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이거 영업보조자 지배인 등 끝나고 나서 보는 애들이 기업의 외부에서 보조해주는 애들이거든. 자, 대리상 기억나시죠? 중개상, 그리고 위탁 매매인,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을 뒤에서 따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주가 중간에 딱 있고 우리 안에서 나를 도와주는 애들 먼저 볼 거고, 그거 끝나면 밖에서 우리 영업을 보조하는 애들을 볼 겁니다. 지금 종속보조자로서 우리가 보는 애들이 독립보조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뭡니까? 얘네들이 독립된 상인인 거죠. 근데 얘네들은 상인이야, 얘네들? 아니잖아. 그렇죠? 이 종속보조자들은 우리가 상업 사용인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얘인데 얘는 좀 결이 달랐죠. 얘는 의제 상업 사용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는 애들로 치는 겁니다. 이 점포라는 외관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 실제로 대리권을 수여했느냐, 뭐 피용인이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상업 사용인으로 의제해서 바로 영업주에게 효과를 귀속시켜 버리는 그런 제도죠. 얘는 외관범이에요. 외관범. 그러니까 얘랑 얘는 구별이 가능하죠. 영업 전체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 있느냐, 영업의 일부에 대한 포괄적 권한이 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지배인 먼저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자, 영업주가 권한을 주죠. 누구한테? 지배인한테. 이 지배인님은 지점의 지점장인가 봐요. 장이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지배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해당 지점, 물론 본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행위를 하지만 이 거래를 통한 법률 효과는 영업주에게 미치니까 얘가 권리 의무의 실질적 귀속 주체로서 상인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이거 대리네. 대리인데 대리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권한을 수여받는 것이지만 이건 이 해당 지점 아니면 지점들 본점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배인은 포괄적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다르죠. 자, 내려가시면 자, 상인이 지배인을 선임하는 계약. 자, 요거는 기출문제로 한번 나왔었죠. 자, 기출문제로 뭐라고 나왔냐면 얘라는 존재가 있으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필수여야 됩니다. 물론 이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선임 계약 또는 뭐 고용 계약일 수도 있겠죠. 있을 텐데 이 필수인 권한 위임이 여기 포함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뭐 개별적이지 않을 수는 있죠. 개별적으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가 따로 있지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이 고용계약에 수반하는 것이든 어쨌든지 간에 권한이 위임되는 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배인으로 선임이 되면 물론 둘 다 영업과 관련이 있어야 되지만 영업 관련성 재판상 그러니까 소송행위를 말하는 거죠.
소송행위 그리고 재판 외 이게 일반적 거래란 말이에요. 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이게 어디 정해져 있어? 상법에 그런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괄성, 그 내용이 상법에 정해져 있다는 의미에서 정형성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배권의 특성은 포괄성, 정형성이다.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지배인 선임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상인. 자, 이분이 영업주죠, 영업주. 흔히 영업주라고 부르는 상인이 있고, 지배인을 선임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지배인이라는 명칭을 우리가 명칭을 두고 부르기 위해서는 지배권을 부여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이 부여하는 행위는 선임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이제 고용 계약일 수도 있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런데 이 선임 계약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자, 만약에 주식회사라면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지배인 막 선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몇 조에 있느냐? 그렇죠. 393조에 있습니다. 393조에. 물론 393조에 뭐뭐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393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이, 지배인의 선임 해임, 뭐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열거는 자, 아까 46조와는 다르게 예시적 열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모두 여기 다 들어가. 그럼 이런 중요사항인데 이사회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지 이걸 안 거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단적 대표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지배인이라고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배권을 부여했느냐가 본질이에요. 자, 실질로 판단하는 것이지 이 명칭으로 이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지배인은 상업사용인으로서 어떤 권한을 갖는 것이다? 포괄적 권한을 갖는 것인데 이 지배인이 다시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지배인 외에 다른 상업사용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죠. 네, 요거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지배권의 특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성, 정형성입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근데 권한 제한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근데 이 권한 제한은 내부적으로만 가능한 거죠. 따라서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 대항 불가인데 우리 법에서는 선이라고 나오면 다 뭘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죠. 무중과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네. 무중과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얘가 늘 보호된다. 경과실이 보호되는 결과. 자, 그리고 영업에 관련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건 행위의 객관적 성질로 판단한다는 거고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고려하지 않는다. 이 주관적 의도 문제는 나중에 지배권의 남용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지배권의 남용의 문제. 내가 이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우리 조교님이 해줬는데 고쳐야죠. 자, 영업 관련성의 판단 보겠습니다. 영업에 관한 행위고 지배인의 권한 범위 내야. 그리고 얘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분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근데 만약에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 주관적인 의도가 나빠. 자, 그 경우를 우리는 지배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용의 본질은 이거는 요건을 갖췄다는 거야.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의도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의도만. 자, 원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효하다. 주관적 의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까? 영업주는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맞죠. 근데 예외적으로 비진이 표시사를 따라서 상대방이 날명됐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여러분 요거 사례형 문제 이렇게 쓰실 때 알았거나 알 수 이런 얘기 하실 때는 뭘 알았고 뭘 알았었어야 했는지를 써셔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집에 있는 영업주에 관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맞죠?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지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한 가지 추가할 것은 지배인의 이 대리권 제한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지배인의 선해임은 등기사항이죠, 이거. 근데 이건 등기사항이 아니야. 등기사항이 아니라는 얘기는 등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37조 1항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37조 1항이면 뭐 등기할 사람은 등기하면 선의지 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가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자, 요것도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음법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텐데 대리권 제한에 대항할 수 있는 제3자는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 그러니까 직접 상대방은 물론이고 다시 어음을 빼서 양도받은 제3자도 포함된다. 뭐 늘 그렇죠. 상법의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민법이 적용되는 것은 그렇지 않지만 자, 그 다음 공동지배인 이것도 사례형으로 고민해 볼 문제죠. 사례형. 지배권 남용이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요. 제한. 지배권 제한이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한만 쓰면 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지배인이 뭔지, 그치? 지배권의 속성, 포괄성, 정형성, 불가제한성 쓰고 그 다음에 제한만 가져와. 그리고 제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만 제한된다. 이 사정을 모르는 선의점장에는 대항할 수 없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쓰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의 문제가 사례형으로 나왔다면 공동지배인도 물론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논점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